뉴욕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맨해튼 펜트하우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한국식 아파트의 등장.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드는 상류층의 치열한 경쟁. 오늘은 뉴욕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의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에밀리, 당신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대기자가 벌써 500명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에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죠. 퀸스의 한인타운이라고요? 설마 농담하시는 거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더 놀라워요. 맨해튼 평균가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몇 채 남지 않았대요. 골드만삭스의 부사장도 어제 계약했다고 하고. 에밀리는 손에 들린 와인 잔이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거래를 성사시켜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맨해튼의 상류층들이, 그것도 퀸스의 한인타운으로 몰려가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는 걸까요? 3개월 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센트럴파크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다음 날이면 서울 출장을 떠나야 했거든요. 첫 한국 방문이라 긴장도 되고 설렘도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뉴욕의 삶이 이게 맞나? 하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더 나은 주거 환경이 있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저 이런 불편함이 뉴욕의 일부이고 고급 아파트라 해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피곤했지만 곧 제 눈은 휘둥그레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 반짝이는 신축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새벽 3시인데도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였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 편의점, 그리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아파트 단지들. 뉴욕도 불야성으로 유명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제가 머물 호텔은 강남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웅장한 로비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놀라웠던 건 그 청결함이었어요. 뉴욕의 호텔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함이었죠. 보안요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체크인을 도와주었고 객실로 안내받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로비에는 쓰레기 악취도, 낙서도, 얼룩도 없었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를 대자 자동으로 제 층을 인식했고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42층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불빛들, 반듯하게 정렬된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새벽인데도 불이 꺼지지 않은 도시의 활기. 문득 제 맨해튼 펜트하우스가 초라하게 느껴졌죠. 방 안의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제어되었어요. 조명, 온도, 커튼까지.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었더군요. 차가운 뉴욕의 겨울밤이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음 날부터 시작될 제 업무 미팅이 있는 송도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충격은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죠. 아침 일찍 송도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업무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하게 될 곳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단지라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송도 스마트시티에 들어서자마자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죠. 길거리의 모든 가로등과 신호등이 인공지능으로 제어되고 쓰레기는 지하 자동집화 시설로 바로 이동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마침내 도착한 스마트라이프 타워는 제가 본 어떤 건물과도 달랐습니다. 60층 높이의 2개 동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에는 실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인 김민준 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그를 만난 순간 저는 그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의 안내로 시작된 단지 투어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단지 내 모든 이동은 전기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이루어졌고
거주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주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고 쓰레기는 각 가정의 분리수거장에서 지하시설로 자동 이동됐죠. 택배는 로봇이 직접 각 현관문 앞까지 배달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각 가구는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하고 AI가 최적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관리한다고 했죠.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들도 이런 시스템은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였죠. 뉴욕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미래 도시의 더 놀라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둘째 날 김민준 부장은 저를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의 아내 정수연 씨와 7살 딸 미나도 함께였죠. 평일 오전인데도 아파트 단지는 활기가 넘쳤어요. 수연 씨는 저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들로 안내했어요. 지하 3층에서 지상 4층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요가 스튜디오는 기본이었고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시설이 입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였죠. 여기서는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수연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와 실내 놀이터, 청소년들을 위한 스터디룸과 음악실,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클럽까지 마치 작은 도시 하나가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 우리는 47층에 있는 스카이 가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통유리 너머로 인천 바다가 보였죠. 레스토랑 옆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도시농업 정원이 있었어요. 상추, 방울토마토, 각종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오후에는 미나의 발레 수업을 참관했어요. 단지 내 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전문 강사진의 수준이 놀라웠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죠. 뉴욕에서는 이런 수업 하나에 수백 달러를 내야 해요. 저녁이 되자 단지 내 곳곳에서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테라스 카페에서 와인을 즐기는 젊은 부부들, 산책로를 거닐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인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마치 작은 마을 같았죠. 뉴욕의 아파트에서는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고 사는 게 당연한데 이곳은 달랐어요. 그날 밤 민준 부장 가족과 헤어지며 제 마음 한켠이 묘하게 시큰거렸어요. 단순히 주거 시설의 차이를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랐거든요. 이곳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뉴욕 생활이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 사는 맛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난 이틀간 본 것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특히 민준 부장이 보여준 스마트 시티 운영 데이터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뉴욕의 일반 아파트 대비 45% 절감. 범죄율은 제로에 가까웠고 주민 만족도는 97%를 넘었죠. 관리비는 오히려 더 저렴한데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았어요. 이건 분명 혁신이었습니다. 뉴욕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죠. 오전에 예정된 투자 상담 미팅 전 저는 조용히 단지 곳곳을 다시 돌아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분석적인 시각으로요.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지능형 주차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미팅룸에서 민준 부장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 시스템을 뉴욕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민준 부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죠. 알고 보니 그들도 이미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했어요. 퀸스의 한인타운 인근 부지가 1차 대상지로 거론됐죠. 처음에는 시범단지로 시작해서 성공을 바탕으로 맨해튼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제 현재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거든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모두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죠. 게다가 한국에서 몇 달간 기술 연수도 받아야 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어요. 문득 민준 부장의 딸 미나가 떠올랐죠. 그 아이가 발레 수업을 마치고 환하게 웃던 모습,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아이들, 옥상 정원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주민들.
이런 게 진정한 삶의 가치 아닐까요? 밤늦게 뉴욕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기 버튼을 눌렀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송도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술 연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스마트시티 연구소에서 메일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이곳의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더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장님이신 박성훈 교수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죠.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뜻을 깨닫게 됐죠. 예를 들어 단지 내 인공지능 시스템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은 더 따뜻하게, 운동시설은 더 시원하게, 심지어 노인분들이 자주 가는 산책로의 조명은 더 밝게 조정되었죠. 놀라웠던 건 정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뒀더군요. 책을 읽다가 이웃과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작은 카페,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엄마들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정원. 기술 연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주민 소통 플랫폼 교육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아파트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었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만들고 취미를 공유하고 심지어 육아 정보까지 나누는 작은 사회관계망이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런 플랫폼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연구소 팀원들과 회식을 하게 됐어요. 술자리에서 한 주임 연구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의 할머니가 치매셨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봄 모임을 만들어 케어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기술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건 단순한 스마트홈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법이었고 공동체를 만드는 철학이었죠. 뉴욕에서는 이웃의 얼굴도 모른 채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뉴욕에 가져가야 할 건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연수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였어요. 퀸스 플러싱 지역에 첫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을 도입하려 하자 그들은 미국의 건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했죠. 특히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바닥 구조와 지하 자동집화 시설 설계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적이었어요. 두 번째 난관은 뉴욕 시의회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허가를 받으려 했더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수년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맨해튼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노후화된 전기 시설 때문이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뉴욕의 노후 아파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저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스마트 방제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리해 시의회에 제출했어요. 특히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감지와 대응이 가능한 AI 시스템, 그리고 각 세대별 맞춤형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이 주목을 받았죠. 결정적인 순간은 시의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을 때였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군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차츰 수그러들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업체들은 한국의 건설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해왔죠. 특히 층간소음 문제 해결 기술에 대해서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3개월간의 힘든 설득 과정 끝에 마침내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뉴욕 최초의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를 한국에서처럼 완벽하게 구현해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공사 부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뉴욕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미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 퀸스의 하늘에 2개의 고층 타워가 우뚝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왔죠. 특히 놀라웠던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제 전 직장 동료들이 먼저 연락해 왔어요. 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냐고요. 모델하우스에 한국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거든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죠.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건 가족 중심 설계 철학이었어요. 뉴욕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개인의 프라이버시만을 강조했다면 우리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이어진 개방형 설계, 모든 방에서 접근 가능한 테라스, 그리고 층마다 있는 주민 교류 공간까지. 환경단체들도 우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건물 전체에 적용된 친환경 기술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태양광 발전, 빗물 재활용 시스템, 지열 냉난방까지.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에 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죠. 변화는 지역 사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지역 상인들이 이제는 우리 단지에 입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한국식 편의점,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한국의 프랜차이즈들도 입점 문의가 쇄도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고요. 특히 기뻤던 건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었죠. 자부심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대단했냐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실었고 주요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요청해왔죠. 뉴욕의 주거 문화를 바꿀 혁신이라는 찬사가 이어졌어요.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도 우리의 스마트홈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죠. 하지만 제게 가장 보람 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만난 한 노부부의 말씀 때문이었죠. 이런 곳에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행복한 표정.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걸요. 매일 저녁 완공되어가는 건물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곧 이곳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그 따뜻한 커뮤니티가 이곳 뉴욕에서도 꽃 피우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완공을 2주 앞둔 어느 날 아침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지하 중앙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죠. 서둘러 현장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심각했어요. 전체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였고 시운전 중이던 모든 스마트 기능이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문제를 발견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교란한 흔적이 있었어요. 경쟁사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취재진을 보내왔습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어요. 다음 주에 예정된 준공 심사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예비 입주민들의 문의 전화도 빗발쳤어요. 그때 한국의 민준 부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긴급 지원팀을 꾸려 뉴욕으로 날아온다는 거였죠. 수문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이 도착했어요. 한국의 최고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문제를 분석했어요. 놀라웠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만을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했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았죠. 사흘 밤을 꼬박 세운 끝에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기존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춘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죠. 심지어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졌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더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죠.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온 힘을 다해 문제 해결에 매달렸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실감했습니다. 위기가 지나간 후 오히려 우리 프로젝트의 신뢰도는 더 높아졌어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이죠. 뉴욕시 건축국에서도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다른 건물에도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한국 팀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죠. 이제 당신도 우리의 동료예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스마트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개장식 날이 밝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입주민들, 투자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지켜봐준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민준부장과 연구소 팀원들도 참석했어요.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잠시 혼자 건물을 둘러보았어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아침 햇살, 스마트 엘리베이터의 부드러운 작동음, 옥상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죠. 1년 전 서울에서 처음 보았던 그 미래가 이제 뉴욕의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첫 입주민이었던 김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것 같다고요. 50년 전 뉴욕으로 이민 오신 할머니께서는 처음으로 온돌바닥에서 손주들과 함께 뒹굴며 놀 수 있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개장식 날 저녁, 옥상 라운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입주민들과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현지 건설 노동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하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민준 부장이 건넨 말이었어요. 이제 뉴욕에도 우리의 작은 서울이 생겼네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1년 전 서울에서의 첫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었죠. 놀라웠던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개장식 다음 날부터 전국의 도시 개발자들과 건설사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겠다며 방문을 요청해왔어요. 심지어 유럽과 중동의 개발사들도 협력을 제안해왔죠. 지금은 맨해튼에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규모는 첫 프로젝트의 3배, 더 많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적용될 예정이죠.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들과 협력해서 더 혁신적인 스마트홈 기술들을 도입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월스트리트의 제 옛 사무실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우리 아파트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한국에서 보낸 그 6개월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달라졌죠. 이제 저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두 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아파트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각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겠죠.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옥상 정원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뉴욕에 작지만 따뜻한 미래를 심어놓았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 윌슨입니다. 런던 시청 도시계획부의 수석 건축가로 케임브리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5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처음입니다. 매일 아침 템스 강변의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저는 도시에 깊어가는 주거 위기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에 지어진 낡은 테라스 하우스들은 더 이상 현대인의 삶을 담아내기에 버거워 보였고 1960년대에 지어진 공공 아파트들은 이제 슬럼화의 길을 걷고 있었죠. 특히 이번에 제가 맡은 템스 이스트 재개발 프로젝트는 제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될 운명이었어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크랜드 지역을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야 했거든요. 약 50헥타르, 축구장 70개, 크기의 부지에 3만 가구를 수용할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문제는 산적해 있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벽돌 창고들은 모두 역사 보존 건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함부로 손댈 수 없었고 오염된 토양 정화에만 해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했죠. 거기에 브렉시트 이후 건설 인력 부족과 자재 가격 상승까지. 솔직히 저는 막막했어요. 더구나 런던 시민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비싼 집값, 최악의 교통 체증, 범죄율 증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영국의 전통적인 건축 방식으로는 한계가 뚜렷했죠. 매일 밤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전 세계의 주거 혁신 사례들을 연구했어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네덜란드의 수상주택, 독일의 패시브 하우스. 하나하나 살펴보았지만 어느 것도 런던의 특수한 상황에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미래 도시의 표준을 제시하다 서울의 스마트 아파트 혁명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제 눈은 점점 커져갔어요. 에너지 자급자족 시스템, 지하 자동집화 시설, AI 기반 통합관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커뮤니티 중심의 설계 철학이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영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아파트 생활을 꺼려왔거든요. 빅토리아 시대부터 이어져 온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애착도 무시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기사에 소개된 통계들은 저의 의심을 단번에 날려버렸어요. 입주민 만족도 98%, 에너지 사용량 60% 절감, 범죄 발생률 제로에 가까운 수치. 이건 분명 우리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시의회 서울 출장을 신청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런던이 왜 아시아의 아파트를 배워야 하나? 수백 년의 전통을 저버릴 수는 없다 등등. 하지만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셨고 2주간의 출장이 승인되었죠.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런던의 음울한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택시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낡아 보였어요. 19세기의 벽돌 건물들, 좁은 골목길,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갈구하고 있는 것만 같았죠.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과연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할까?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주거 문화를 바꾼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이미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 뒤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출장이 단순히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넘어서 런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어요. 런던을 떠날 때만 해도 쌀쌀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서울은 벚꽃이 한창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공항 자체였어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자마자 제가 탈 리무진을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탑승 게이트까지 안내받는 과정이 완벽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리무진 버스에서 바라본 서울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도시는 생동감이 넘쳤죠. 수많은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마치 빛나는 크리스탈처럼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푸른 녹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런던의 낡은 빅토리아식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죠. 제가 묵을 곳은 강남의 한 레지던스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안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며 제 이름을 환영한다는 메시지가 떴고 엘리베이터는 제 방이 있는 층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어요. 35층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경이로웠어요.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숨쉬고 있는 것 같았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각 단지마다 조성된 대규모 공원과 문화시설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죠. 다음 날 아침 저를 맞이한 건 서울도시주택공사의 김지원 박사였어요. 40대 초반의 여성 건축가로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고 했죠. 그녀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미래의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거죠. 김 박사는 저를 강남의 한 스마트 아파트 단지로 안내했어요.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된 입구부터 남달랐죠. 지하 3층에서 지상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아트리움에는 실내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전체 단지가 마치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시설이 도 연결되어 있어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각 가정의 냉난방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통합 제어되고 있었죠. 에너지 사용량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어 최적화되었고 쓰레기는 지하 자동집화 시설로 바로 이동됐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물었을 때 김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걸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런던의 제 사무실이 떠올랐어요. 아직도 종이 도면을 들고 다니며 회의하던 모습이 너무나 구시대적으로 느껴졌죠. 그날 저녁 호텔 룸서비스를 주문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고르고 결제하는 동안 엘리베이터는 이미 서비스 직원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고 제 방의 온도는 식사하기 좋게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었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 리빙이구나 하고요.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죠. 제가 찾던 미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이제 남은 건 이 놀라운 혁신을 어떻게 보수적인 런던에 이식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튿날
김지원 박사는 저를 서울 근교의 신도시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차에서 내려 단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단순히 3차원적으로만 보지 않아요.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4차원, 즉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해요. 아이가 자라나고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 삶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단지 내에는 세대별로 특화된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 청년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 센터까지. 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공간이 지하 통로나 공중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날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공유 정원이었어요. 아이들의 놀이터와 노인들의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교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김 박사의 설명에 저는 런던에 고립된 노인들이 떠올랐어요. 지하 중앙관제센터는 그야말로 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광경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단지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처리 현황, 주차 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와 완벽하게 양립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기술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주민들은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저 자연스럽게 더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뿐이죠. 오후에는 실제 입주민을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78세의 박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는데 놀랍게도 모든 스마트홈 기능을 능숙하게 다루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너무 편해요. 손주들이 놀러와서 가르쳐줬어요. 할머니의 미소가 따뜻했죠. 식사 시간, 단지 내 레스토랑에서 김 박사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그릇이죠. 가족의 소중함, 이웃과의 연대, 세대 간의 조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철학이 건축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것이었죠. 런던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질 무렵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김 박사가 말했죠. 내일은 더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미 이렇게나 놀라운 것들을 보았는데 과연 내일은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지원 박사는 저를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5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2동이 완공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웠던 건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알던 건설 현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스마트 컨스트럭션 현장이에요. 김 박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건설 현장 전체가 마치 거대한 공장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무인 타워 크레인이 AI의 제어로 자재를 운반하고 로봇이 벽체를 시공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모듈러 공법이었어요. 화장실과 주방 같은 공간이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현장에서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되고 있었죠. 이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40% 단축하고 불량률은 90% 줄일 수 있어요. 현장 소장님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특수 바닥 구조도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아직도 목조 바닥 구조가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첨단 방진 시스템이 적용된 콘크리트 슬래브를 사용하고 있었죠. 이중바닥 구조와 특수 단열재를 조합해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해요. 지하 기초공사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목격했어요.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었는데 이게 단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를 담당한다고 해요.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와 함께 시스템을 구성해서 에너지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설명을 들으며 런던의 낡은 보일러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점심시간 현장군의 식당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건설 노동자들이 태블릿으로 작업 지시를 확인하고 안전 교육을 받고 있었죠. 우리는 모든 작업자의 위치와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안전사고는 절대 용납하지 않거든요. 이 말을 들으며 런던의 잦은 건설 사고가 떠올랐어요. 오후에는 완공된 다른 현장을 방문했어요. 놀라웠던 건 입주 후 하자 관리 시스템이었죠.
입주민이 스마트폰으로 하자를 신고하면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기술자를 배정해요. 심지어 간단한 수리는 입주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AR 가이드까지 제공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형 건설이에요. 김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런던의 오래된 건설 문화를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해질 무렵 완공을 앞둔 옥상에 올라갔어요. 노을이 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혁신적인 기술들, 이걸 어떻게 런던에 도입할 수 있을까? 영국의 보수적인 건설업계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때 김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과연 내일은 어떤 새로운 혁신을 보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김지원 박사는 저를 인천 송도의 한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스마트시티 리빙랩이라고 불리는 미래형 실험 단지였죠. 까만 선글라스를 쓴 보안 요원이 우리를 맞이했고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10년 후의 미래를 미리 살아보고 있어요. 김 박사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실험 단지는 3개 동의 주거 건물과 다양한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 적용된 기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진화하는 집이었어요. 실제 가족들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AI가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스스로 진화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자라면서 방의 구조와 기능이 자동으로 변화하고 노인이 되어갈수록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바뀐다는 거였죠.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바이오 리빙존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작동했어요. 외벽은 특수 개발된 스마트 스킨으로 덮여 있어서 계절과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색깔과 투과율이 변했고 실내 공기의 질은 식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 정화 시스템으로 관리됐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살아있는 벽이었어요. 벽면에 심어진 특수 식물들이 실내 환경을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스마트 다이닝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의 식당은 각 가정의 건강 데이터와 연동되어 있어서 개인별 맞춤 영양식단을 제공한다고 해요. 심지어 식재료는 건물 안에 있는 수직 농장에서 직접 재배된 것들이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지원하신 거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미래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입주민들은 매주 피드백 세션에 참여해서 시스템 개선에 기여한다고 해요. 오후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커뮤니티 메타버스라는 시스템이었죠. 입주민들은 가상현실 속에서도 이웃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식사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케어 시스템이었어요. 독거노인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도 사생활은 완벽하게 보호하는 기술이었죠. 할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시면 AI가 즉시 감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감시당한다는 느낌 전혀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죠. 해질 무렵 옥상 정원에서 바라본 송도의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다음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기술의 집적이 아니에요. 인간다운 삶, 따뜻한 교류, 세대 간의 이해, 이런 가치들을 지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런던에 가져가야 할 건 단순히 첨단 기술이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철학이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수백 년의 전통을 가진 런던에서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지원 박사는 저를 뜻밖의 장소로 안내했어요. 서울 외곽의 한 전통 한옥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뵐 거예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우리를 맞이한 건 80대로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황종현 교수님이라고 했죠. 한국 최초의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현대 한국 주거문화의 철학적 기반을 만드신 분이라고 해요. 검소한 한복 차림의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요. 교수님은 우리를 정원이 내다보이는 다실로 안내하셨어요. 창밖으로는 단풍나무와 작은 연못이 보였고 새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죠. 현대적인 스마트시티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어요. 서양의 건축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의 건축은 관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교수님의 첫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한옥에서는 방과 방 사이에 마당이라는 공유 공간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원리예요.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단순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오랜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라고요. 예를 들어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 바닥난방에 적용하고 마당의 개념을 실내 정원으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정칭이에요. 교수님은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더 깊게 만들려고 해요. 화상통화로 할머니와 손주가 매일 얼굴을 보고 AI가 독거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것. 이 모든 게 정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이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비움의 미학이었어요. 최고의 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해요. 마치 공기처럼요. 우리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하죠. 점심 식사는 교수님의 부인께서 직접 준비하신 한정식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교수님은 4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이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어떻게 전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죠. 우리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초기의 아파트들은 너무 삭막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웠어요.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요. 사람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거요. 오후 내내 이어진 대화는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런던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 단순히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런 근본적인 철학,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짓는 거예요. 당신이 런던에 지을 건 단순한 아파트가 아닐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문화가 될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다운 삶에 대한 깊은 통찰, 미래와 전통을 조화시키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도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벽돌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들. 예전에는 고풍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시위회에서 발표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런던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찰스 윈스턴 의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수백 년간 이어온 런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한국의 미래도시 같은 건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거의 보지도 않은 채였죠. 에너지 효율, 주거 만족도, 범죄율 감소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의 스마트 시티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숲으로만 보였나 봐요. 퇴근 후 템스 강변을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황종현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짓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혀 다른 접근법으로 새로운 발표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기술적인 내용 대신 사람과 공동체에 초점을 맞췄죠.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 이웃과 함께 가꾸는 옥상 정원, 한국의 아파트에서 본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특히 효과적이었던 건 영상 자료였어요. 김지원 박사의 도움으로 서울의 실제 주민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었죠. 98세의 할머니가 스마트홈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 청년과 노인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보수적이었던 윈스턴 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군요. 우리가 잃어버린 공동체를 되찾는 방법이네요. 그날 오후 마침내 템스 이스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이 승인되었어요. 물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죠. 여전히 많은 제약과 조건이 따랐어요. 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저녁, 사무실을 나서며 템스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건물들 사이로 현대식, 고층 빌딩들이 솟아있는 모습이 마치 런던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런던을 만들 수 있다고요. 프로젝트 착공 첫날, 템스 이스트 현장은 특별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영국 최대 건설사인 윌슨 컨스트럭션의 엔지니어들과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처음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서로 다른 건설 문화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윌슨사의 수석 엔지니어인 마이클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한국식 모듈러 공법을 설명하는 도면을 보면서였죠. 이런 방식으로는 영국의 건축 기준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는 100년 이상 벽돌 공법을 써왔고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 팀장이었던 박민수 부장은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의 모듈러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했죠. 공장에서 완성되어 현장으로 운반되는 모듈, 정밀한 로봇 시공, 완벽한 품질 관리 시스템. 영국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획기적이었던 건 집안 안정화 기술이었어요. 템스강 인근의 연약 집안은 큰 고민거리였는데 한국팀이 제안한 첨단 집안 보강 공법은 기존 방식보다 공사 기간은 절반, 비용은 30% 절감할 수 있었죠. 마이클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현장 노동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생소한 장비와 시스템에 거부감을 보였지만 스마트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AI 기반 작업 지시를 받아보더니 금세 적응하더군요. 이렇게 편할 수가. 이제 위험한 곳에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 좋네요. 가장 큰 전환점은 폭우가 쏟아진 날이었어요. 기존 공법이었다면 작업을 모두 중단했어야 했지만 한국식 날씨 대응 시스템 덕분에 실내 모듈 작업은 계속할 수 있었죠. 현장 일정이 한 번도 지연되지 않자 영국 건설사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면 한국팀과 영국팀이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됐어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해요. 이게 미래죠. 마이클이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말하더군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다른 영국 건설사들이 우리 현장을 견학하러 온 거예요. 심지어 유럽의 유명 건설사들까지 방문을 요청해왔죠. 우리의 도전이 건설업계의 작은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현장 안전사고율이 제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첨단 안전 시스템과 AI 모니터링 덕분이었죠. 영국 노동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될 정도로 큰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어요. 현장 근처 주민들의 반응이었죠. 처음에는 공사 소음과 먼지를 걱정했던 그들이 이제는 매일 공사 현장을 구경하러 온다니까요.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한 공사 현장은 처음 봐요. 완공되면 우리도 꼭 입주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템스 강변의 임시 사무실에서 공사 일지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국 건설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던 거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공을 2달 앞둔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템스강의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50년 만에 최악의 폭우로 런던 전역이 홍수 위험에 직면했는데 우리 공사 현장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위험해요. 마이클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지하 3층까지 계획된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강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현장들은 이미 공사를 중단하고 대피를 시작했죠. 하지만 박민수 부장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펼치자 지하수 흐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3D 모델이 나타났어요.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죠. 즉시 비상 대책이 가동됐어요. AI가 제어하는 자동 배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특수 제작된 차수벽이 자동으로 설치됐죠. 한국에서 급파된 전문가팀과 현지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로 상황을 모니터링했어요. 놀랍군요. 현장을 시찰온 시위회 관계자들이 감탄했어요. 주변 공사장들이 모두 물에 잠긴 상황에서 우리 현장만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였어요. 수위가 계속 올라가면서 집안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한국식 공법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비판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죠. 그때 김지원 박사가 긴급히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지금 상황이야말로 우리 기술의 증가를 보여줄 때예요.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녀는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지하 구조물 전체를 거대한 워터 쿠션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강물의 압력을 이용해 오히려 건물을 지지하는 구조로 바꾸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미쳤군요. 하지만 천재적이에요. 마이클이 탄성을 질렀어요. 48시간의 긴박한 작업 끝에 우리는 마침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죠. 더 놀라웠던 건 이 과정에서 개발된 새로운 공법이 오히려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한 달 후 영국 건설협회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우리의 홍수 대응 시스템이 새로운 건설 표준으로 제한된 거죠. 심지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의 건설사들도 이 기술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박민수 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건 바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었습니다. 템스 강변에 서서 이제는 안정을 되찾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는 걸요. 개장식 날 아침, 템스 강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19세기의 낡은 공장지대가 있던 자리에 미래형 주거단지가 우뚝 서 있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관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런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개장식에 참석한 런던 시장의 축사가 시작됐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붉은 벽돌로 마감된 외관 뒤에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이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반대가 심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윈스턴 의장도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특별히 기뻤던 건 한국에서 황종현 교수님과 김지원 박사가 직접 참석해 주신 거였어요. 교수님은 단지 안을 둘러보시더니 깊은 감동을 표현하셨어요. 당신은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정신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냈군요. 실제로 이 단지는 여러 면에서 혁신적이었어요. 영국 최초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했고 범죄율은 개장 이후 제로를 기록했죠.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커뮤니티의 부활이었죠. 첫 입주민이었던 엘리자베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실제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안전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청년들은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노인들은 디지털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죠.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맨체스터, 리버풀, 글래스고, 영국 전역의 도시들이 우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나섰죠. 심지어 파리와 베를린에서도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한국팀과 영국팀이 함께 모여 서로의 건배사를 외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이클은 이제 유창한 한국어로 건배를 외칠 수 있게 됐고, 박민수 부장은 완벽한 영국식 유머를 구사하게 됐어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김지원 박사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또 다른 혁신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저는 템스 강변에 서서 우리가 만든 건물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문득 황종현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짓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의 기술과 정신이 영국의 전통과 만나 만들어낸 특별한 기적. 이제 이 기적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